그 집에 가끔씩 뭐 농담이겠지만은 뭐 집에 좀 뭐 좀 숨겨놓은 거 없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 요즘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카자흐스탄. 아마 요즘에 이제 실크로드로 많이 유명하죠. 실크로드가 나오고 이제 또 이 초원에 역시 황금인간 그러면 초원에서 나오는 게 또 유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황금인간을 발견하시고 발굴했던 분인데요. 예, 예, 누르무한 베토프라는 분입니다. 잠깐 이제 우리 이분 이야기를 하면서 황금인간에 대한 이거는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요. 한 50년밖에 안 되고 지금도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그러한 유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천마총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사가 되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중앙아시아의 사카 문화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우리 요 시베리아 이때는 보통에서 요 흑해 연안까지 요 일대는요 스키타이 문화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여기다가 이 사카 문화라고 하는 것도 여기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또 되게 화려한 황금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황금을 만드는 기술들이요. 이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을 따라서 이 중국 북방으로 가서 나중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이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기술은 바로 이 초원의 황금 기술이었거든요. 그것에 한 핵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면 이래요. 이게 그 카자흐스탄 가면은요, 주로 이제 이건 저 남쪽에 있는 초원인데, 초원지대 가다 보면은 이렇게 덩그러니 그냥 그 우리나라 신라 거북만한 것들이 막 사방에 그냥 진짜 글자 그대로 널브러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 이거 가면 다 황금 나오는 거 아니냐? 예, 아닙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 다 도굴됐어요. 다 도굴되고, 도굴 안 된 건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이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도굴 안 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초원에서 유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면은 우리 추석 때 어디서 모여야 돼요? 형님도 계속 돌고 있고, 나도 돌고 있어. 어서 만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부모님 산소에서 모입시다. 예. 그게 바로 이 초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 대신에 무덤을 거대하게 짓고 그 근처에서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하고 다시 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들이 있죠. 그럼 적이 있으면은 적을 무찔러야 돼. 자, 그럼 이때부터 문제예요. 우리 왜 적을 무찌를 때 어디에다 우리 깃발 꽂으면 이깁니까? 저게 대통령궁, 서울시, 저기 시청, 우리 이런 데죠. 자기 집이 없는데, 그럼 적을 무찔렀으면 내가 어디다 깃발 꽂아야 됩니까? 예, 바로 적들의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들은 더 이상, 왜? 조상의 영혼이 도망갔기 때문에 더 이상 모일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족은 이제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서로 파괴하고, 또 파괴하면 뭡니까? 그 안에서 황금 나오죠? 왜 이 사람들은 황금을 갖다가 덮고 살았으니까. 그 황금을 가지고 이제 또 그거 녹이면 또 멀쩡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도구를 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거의 황금이 남아있거나 보이는 것들은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1970년도에 완벽하게 도굴이 안 된 그러한 그 고분이 발견됩니다. 바로 카자흐스탄의 그 옛날 수도, 지금은 수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 아스타나 아니면 요즘 다시 또 바뀌었죠. 누르술탄이라고 중앙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 알마티라고 하는 동네 근처에 있어요. 바로 거기서 한 동북쪽으로 40km만 가면 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 사람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어요. 그걸 복원해 보니까 이렇게 그 카자흐스탄 전사 온몸에 황금 옷을 두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91년도에 독립을 하자. 카자흐스탄이 독립을 하자. 이 사람이 바로 이 카자흐스탄의 국장, 우리 왜 봉황 두 마리 있잖아요. 그와 같은 국장의 모티브가 바로 이 사람의 유물로 됩니다. 즉 카자흐스탄의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2년 전에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요,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이게 좀 사연이 있는 건데, 카자흐스탄에서 사람들이 이 조건이 그랬답니다. 보통 이렇게 황금을 데리고 오면은 좀 이렇게 돈도 들고 좀 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전시료.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다 될 테니까 전시만 하게 해다오 해서 자기들이 직접 전시장도 다 가지고 왔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저기 되게 파격적으로 그런 다음에 우리는 공간과 줄 테니까 당신은 전시만 하게 해달라. 당신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외교 채널로 또 연락이 돼가지고 직접 이렇게 와서 전시를 꾸몄답니다. 나중에 일본, 중국, 뭐 전 세계를 지금 순회하고 있어요. 돈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 사람 돈 엄청 많아요. 석유 뭐 자원이 엄청 많아서 반대입니다. 카자흐스탄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그 유라시아 초원의 주인공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리 카자흐스탄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이 메인 테마가 된 바로 이 카자흐스탄의 황금인간. 역시 사람도 유물도요. 운이 제일 좋습니다. 예, 저는 1969년도에 이제 그 이식이라는 아까 말한 그 저기 동네죠. 이 동네에서 카센터를 만들어요. 물론 이제 카센터라는 게 우리 같은 이러한 이때는 공산주의 사회니까, 그러니까 차 정비 공장을 만듭니다. 카센터 쉽게 말하면 뭐 국가 차 봐주는 곳인데, 근데 이 동네가 전체가 다 고분군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뭐 카자흐스탄에서 고분군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고분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분군 있다고 안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파괴된 고분군은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봐줄 수도 있었나 봐요. 또 그 전에 이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그 고고학자들이 작정하고 직경 150m가 되는 제일 큰 고분을 갖다가 5년 동안 팠어요. 저도 가봤는데요. 엄청 커요. 신라 고분군의 한 5배쯤 되는 것 같아요. 엄청 그냥 산이에요, 산. 팠는데 꽝. 다 도굴됐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고생 엄청 했다가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절대로 고분 안 판다. 필요 없다. 파봤자 아무것도 없다. 그런 회의주의가 팽배하고 이때 카자흐스탄의 고학자들은 이제 그걸 안 파고 그 오아시스에 보면 왜 실크로드 캐러반들이 지나가죠. 그 캐러반들이 지나가는 그 도시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카센터에서 이제 하시는 분이 연락 왔죠. 고고연구소에다. 저기 20 동네인데요. 고분이 하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아까 그 고고학 소장님은 그 이제 그 오아시스 팔아 간다 그러고 이분이 그때 젊은 그때 이제 연구원했죠. 당신이 한번 가봐 했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여기 전체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고분은 이미 깔끔하게 다 도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사람들이 이 동네에 이제 집 짓는다고 돌을 막 가져가서 이미 다 없어진 상태야.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에 있는 그 고분도 파괴되고 없고 다 사라지고 없는데 굳이 이걸 저기 발견할 적이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이제 조사를 하려니까 이분이 그래도 모른다. 이 봉분, 이 덮어놓은 돌 사이에서 이게 이 사람이 꼭 없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고학 연구소 소장님이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하고는 가버려. 그리고 이 사람하고 그 고려인이 있었어요. 여기 고려인 고고학자. 그 사람은 고고학자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일하는 저기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성이 손이야, 손. 손 씨하고 같이 남아요. 근데 이게 운이 좋으려니까 실제로 여기 가운데 건 도굴 내는데 옆에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무슨 뭐 마트의 1+1도 아니고 하나가 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전통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황금 인간이요. 보통 엔간하면은 뭐 황금 왕 뭐 이럴 텐데 얘는 꼭 제목이 황금 왕자예요. 왜? 가운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딱 도구를 딱 여니까 이분도 거의 기절하는 거죠. 왜? 도굴이 안 된 거예요. 드디어 나온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죠. 어떡하냐. 그러자 이제 전보를 쳤죠. 이 아키시프라는 소장님한테 소장님 여기 대박이 났습니다. 혼자 그 파다가 이거 도굴 안 된 게 나왔으니까 오세요. 그러자
그때부터 이제 서장님이 뒷짐지고 뒤늦게 와가지고는 이 황금 유물들을 다 당신이 발견한 것으로. 물론 그건 당연해요. 그거는 이제 이분이 빼앗는 게 아니라 연구소는 이제 소장님이 다 공 가져간다 생각해서 할 수도 있겠죠. 뭐 공무원 조직이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궁까지 가서 유물 들고 가서 상 받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서 이제 아큐셰프라는 그분이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그따운 거 사지 말라고 말렸던 분인데 말입니다. 참, 그분들 역시 오는 운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옷이 있어요. 옷을 보면은요, 하나하나 옷 장식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장식을요, 그냥 우리가 발굴하면은 다 이렇게 어딘 줄 알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이게 그 당시 사진이에요. 확대해 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은, 예. 그냥 이 흙 속에서 다 흩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하나하나 이런 장식들 위치를 다 기록해야 돼요. 약 2,000점이 나왔거든요. 여기서요.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는 게, 왜냐면 쉽게 말하자면요. 황금 장식인데 여기가 목이죠. 그 장식에서 몇 센치만 잘못 기록해도 그 장식은 옷깃 장식이 아니라 목 장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원도가 완전히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고학자한테 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이거를 그 소장님이 이제 상 받으러 다니고 할 때 거의 혼자 한 달 동안 이 하나하나를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숨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 찍은 거거든요. 2015년도에. 그때 저도 참 이게 창피한 이야기라고 생각한 것도 중에 하나가, 저도 러시아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도 이제 제가 가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제 외국인인데 러시아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게다가 또 공부도 여기서 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너무나 반가워하죠. 워낙 참 좋은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80이 넘었는데 저보고 내가 여기 발굴했다면서, 자기가 직접 발굴한 이야기는 안 하셨죠. 그냥 그때 참여했었다 하면서 같이 보러 가자. 뭐 되게 많은 저한테 좋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원래 목표가 여기 아니었어요. 여기가 아니고 그날 어디까지 가서 탄첨을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제가 다음에 선생님 제가 매년 옵니다. 저희가 그때부터 한 2017년까지 제가 매년 갔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또 오니까 제가 한번 들르겠습니다. 여기 또 도시에서 가깝고, 그래서 그리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고 저랑 만나고 2달인가 있다가, 아니죠, 2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이분 29분은 천천히 보겠다 그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기 한 달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반전이 나온 것이죠. 왜냐면은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그제서야 29분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과 학자들이 책을 냈어요. 황금인간의 비밀이라고 해서 거기에 자세하게 이거 발굴한 사람은 그 아키셰프 소장이 아니라 이분이다. 함도 다 했다. 근데 이걸 왜 그때 이야기하냐면요. 이분의 평생 지론이 그거였답니다. 절대로 그거 알리지 말라고. 왜? 그분이 다 공 가져가도 괜찮고, 어떠한 고고학자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발굴의 성실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분도 내 선생님이기 때문에 전혀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은 그분 영광이 누가 되니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뜰 때까지 그냥, 이번에 그냥 은퇴하시고 그냥 발론티어로 나오시면서 29분을 정비하고, 그리고 알리는데 지금 이제 혼신을 다 하셨죠. 이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2018년도에 이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전시회 때 제가 이제 도록에다 글을 쓸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그 내막을 몇 분이나 읽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저는 알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진짜 고고학자의 모습이죠. 이거는 하나하나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거. 그걸 다 기록을 해서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완벽한 그러한 황금 인간이 복원될 수가 있고, 지금도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어떠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예,
아, 미담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 무슨 사라진 황금 두개골 미스테리. 이것도 무슨 영화 제목 같죠? 예, 놀랍게도 아까 발견되었던 예, 이분의 지금 두개골이 없습니다. 분실됐어요. 예. 얘기인즉슨 그리고 저 보이시죠? 저 이때 참 젊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그때가 이제 2016년 4년 전인데 예. 그 일식 황금이가 나온 데가 있죠. 요 뒤에 보이죠? 요 건물. 이 건물지예요. 아직도 복원을 안 했어요. 나머지 황금 인간이 있었던 전체 고분고는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황금 나온 곳은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예, 카센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황금 인간이 두개골이 왜 없어졌냐?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중요한 게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이냐 이런 게 중요하죠. 물론 지금은 이제 여러분 뼈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이 뼈를 재가지고 이 사람은 일본인, 한국인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어, 두개골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민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아마 그 또 소련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스크바에서 이 두개골 연구를 한다고 보내라고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놓고는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뭐 TV 인터뷰 나가야 되지, 뭐 다양한 뭐 워낙에 큰 사건이었으니까 그러고 아무도 기억을 못 했어요. 나중에 이제 카자흐스탄이 본격적으로 이 황금인간 유적지를 정비하고 국가의 상징으로 했는데 정작 두개골은 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두개골을 제외한 나머지 인골들은 현재 29분에 남아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아마 제 생각에는 모스크바 그 인류학 그 연구실이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공부한 것은 이제 시베리아 과학원인데, 시베리아 과학원 제 이야기 하자면요, 이제 요즘에 DNA를 많이 하거든요. DNA는 뼈에서 그 샘플 떼가지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전에는 이 뼈를 다 계측을 해요. 다 재가지고 그 형태를 보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계통을 파악하는 그러한 학문이니까 제가 유학을 가니까 이제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정말 맨땅에 헤딩했는데 저를 제일 반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예, 바로 그 형질 유학 하시는 분들이 저를 제일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꼭 차 마시러 오라고 자기 방에 갔죠. 예, 갔더니만은 무슨 영화 킬링필드에 있는 납골당 있죠? 해골만 쫙 있는 거. 아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해골 엄청나게 넓은 연구실에 해골이 쫙 있고요. 이 박스가 막 쌓여 있는데 그 박스가 매년 전체 시베리아에서 발굴되어 있는 인골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머지 인골들은 이제 보통 제일 중요한 게 해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개골만 많이 연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다 연구를 못 한다면서 막 좀 일 많다고. 예,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안 했네. 왜 저를 보고 왜 좋아했을까요? 예, 저를 보고 예, 그 젊은 대학원생 한 명이 네가 말로만 공부하던 북방 몽골로이드 한국인 계통이구나. 처음 본다. 이러면서 막 저를 무슨 교과서에 있는 인골 보듯이 해가지고 예, 같이 그냥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예. 뭐 저는 발굴만 하면 되죠. 저 함부로 그거 잴 수가 없어요. 그거 재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약간만 틀게 져도 기치가 바뀌기 때문에 예, 저를 보고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고 예, 뭐 너 혹시 혼혈은 아니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한 흥미진진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인골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 그렇게 없어졌고요. 여전히 정비운동 되어 있죠. 하지만 그 황금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을 몇 개 그냥 샘플로 보여주는데요. 이게 엄청 무거워 보이지만 되게 가볍습니다. 가볍고요. 속이 다 비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기마인들의 특징인데요. 어, 이 사람들은 집이 없이 말을 타야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아름답지만 가볍게 해서 넓게 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것도 역시 이제 목걸이인데요. 속이 다 비어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아주 가벼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즘엔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이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돈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 황금인간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줘서 발굴을 시켜요. 왜냐? 어, 카자흐스탄이란 나라의 어떠한 그 성격, 아이덴티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혹시 카자흐스탄 분 안 계시죠? 예,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화낼지 모르겠는데 카자흐스탄 분들은 카자흐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카자흐는 변방에 국적이 없는 떠돌이, 자유인. 그러니까 말이 좋아 자유인이지 쉽게 말하면 어디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근동어로 말하면은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선조인 하브루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 이집트 끌려갔었던 그런 사람들, 유랑인들.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카자흐는 원래 땅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잠깐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자면은 이 카자흐스탄 게 엄청 크죠. 제일 크죠. 우즈베키스탄은 코딱지만 하죠. 근데 작죠. 현재 카자흐스탄 땅의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 많게는 적게는 절반 정도가 원래 시베리아였습니다. 시베리아였는데 이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엄청나게 크게 떼어준 거예요. 왜? 어차피 소련이니까. 그렇게 해서 떼어졌는데 그래서 이 안에 카자흐스탄 안에 무슨 우주 발사 기지도 있죠. 왜 그 이소연 씨도 여기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럼 카자흐 사람들이 뭐 개발했겠어요? 다 소련에서 만들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인구는 지금 한 2천만밖에 안 되거든요. 2천만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땅은 크고 그러니까는 수도가 요 맨 밑에 있었거든요. 중앙아시아 견제하려고. 근데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 대통령이 그 누르술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소를 요 시베리아 한가운데로 옮겨버려요. 자기 땅 공고히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르술탄은 아주 춥습니다. 예, 제가 공부했었던 시베리아보다 더 춥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죠. 그 정도로. 근데 이것을 역사가 정말 짧아요. 카자흐스탄은. 그래가지고 역사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밀리니까 무슨 우즈베키스탄만 해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티무르 왕조도 여기서 있었고 한데 카자흐는 역사가 거의 없다시피 물론 본인들이 있다고 우기는데 그게 16세기에 잠깐 16세기에 등장해요. 근데 그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고 실제 국가가 아니라 그냥 작은 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렇지 않다. 역사가 유구하다. 우리의 선조는 바로 이 황금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황금인간은 이제 국가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전인가요? 그렇죠. 2년 됐네 벌써. 이 초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납니다. 너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유언처럼 7가지의 이야기를 남기는데 7가지의 그 태제를 남기는데 그게 다 고대의 인간을 밝혀라. 그 중에 하나가 황금 인간을 밝혀서 카자흐스탄의 조상으로 만들어라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이 사람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이분들 되게 잘 살았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이때 기마전사들은요 집이 없이 말 위에서 타기 때문에요 살기 때문에 말에 실을 수 없는 것들은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황금들은요 가볍게 붙이고요 이 사람들 집이 없으니까 옷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금을 이렇게 입혔는데요 안에 속에 바지 같은 거 보면은요 왕족인데 뭐 왕이나 최고급인데 몇 번을 기워서 입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벌 신사였던 거예요. 단벌 신사 당연하겠죠. 뭐 이 사람들 뭐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돈 생기면은 월급 타면은 월급 물론 없지만 물론 어딘 정복해서 얻는 전리품이겠지만 자기 몸에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해서 말이 달리는 듯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평생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황금 인간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사치가 아니라요. 일종의 그 자신의 미니멀리즘이었어요. 최소한으로 자신의 그 생활을 가볍게 하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러한 중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했었던 그러니까 실용적 아름다움이 맞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만 보여드리는 새로운 자료. 바로 2년 전에 새로운 황금인간이 또 발견되었다고 저한테 지인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소개합니다. 역시 아까 봤었던 그 있었죠. 그 황금인간. 황금인간도 보통 한 10대 후반이었어요. 17세, 16세. 근데 여기도 역시 17, 16세였습니다. 이거 보면 약간 좀 기분 나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얘를 또 벌써 금수저들이 아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평균 연령이 보통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대부분 10대 후반이면 다 죽었어요. 전쟁을 하든 아니면 병으로 죽든 간에 뭐 병도 그러니까 이게 초원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이때만 되면 이제 사실 언제 죽어도 사실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또 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황금을 몸에 붙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안고 하는 거니까 또 일찍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사람 보면요, 예, 이 사람은 간데 없고 그 사람이 썼었던 황금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참 인생 예, 허무합니다. 예, 남는 거는 뼈하고 황금밖에 없어요. 자, 보면 이렇게 그 이게 아마 그 화살통, 전통이라고 하죠. 화살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까 봤었던 목걸이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황금 인간이 또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빈. 그러니까 빈이라는 게 이제 빈이 뭐냐면요. 왜 사람이 죽으면은 물론 보통 우리 3일장, 5일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높으신 왕이나 이런 분들이 죽으면은 3년, 5년씩 그분을 두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예가 우리나라 백제 문효왕릉이 있죠. 보면은 돌아가신 때하고 무덤에 묻히신 때가 한 2년인가 3년 차이 날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무덤을 갑자기 만들 수 없으니까 뭐 언제 죽을지 아니까 준비해라 이런 분도 없거든요. 갑자기 죽거나 하면은 그분의 묻히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산속에 그분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 꾸미고 제사도 지내고 하면서 살아있는 분처럼 모시다가 나중에 다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바로 그것을 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파지릭이라고 해서 알타이에 있는 초원에 있는 사람들의 왕족의 무덤에 나온 그 마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왕이 되면은요 자신의 영지가 수백 킬로쯤 될 겁니다. 워낙에 초원이기 때문에 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한 명 죽었다 그러면은 그분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다스렸던 땅을 마지막 손에 돌죠. 그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그 사이에 뭐 아무리 방부 처리 잘해도요 좀 보기 흉하잖아요. 실제 보면 여기 미이라는데 보면 다 겉에 방부 처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감추기 위해서 더 화려한 황금을 더 계속 추가로 덮어가지고 이분을 그 모양이 보기 좋게 만드는 아마 이제 그런 역할도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좀 보면 나오는 게 또 여성들 파워. 사실 유목민들 같은 경우만 해도요, 지금 같지 않아가지고 여성들의 힘이 정말 작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 유목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여성 위주 사회는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다 남성이고요. 무덤을 파도 열의 9은 다 남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여성이 훨씬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가끔씩 여성의 무덤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는 이렇게 예 이분이 그 여성이거든요. 보면은 이분 머리에 이렇게 화려하게 무슨 닭 같은 뭐 봉황이라고 합시다. 피닉스죠. 이 장식이 이렇게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거대한 고분이 아니고 이 본 것중에 작은 고분이죠. 아무래도 여성이고 이제 사제였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걸 복원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아마 점을 치고 예, 신라 금관 뭐 약간 비슷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 금관은요 여성들이 많이 썼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안 썼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초원의 전사들은 금관을 쓰면 안 됩니다. 말을 탈 수가 없죠. 예, 빠르게 달리는데 금관이 있으면 걸리실 거잖아요. 대신에 이거는 일종의 나무 뿌리 같은 형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인데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전령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금관에 있는 것이 나무나 사슴뿔 형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뭐 쉽게 말하자면은 하늘의 뜻을 받는 와이파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하늘의 뜻을 받고 전달하는 그러한 식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조각 보면은요. 사실 뭐 이 남자들 뭐 지금도 있지만 다 마초맨처럼 뭐 내가 죽음을 무릅쓰하지만 얼마나 속마음은 여리고 또 두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해만 되면 점치러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샤만의 금띠를 보면은 여자 샤만이 거울 보고 점을 치고 있고
다른 샤만 다른 전사들이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들이 화살과 활 내려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젊게 듣고 있는 그런 장면도 제가 보면서 참 세상은 똑같다.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여성의 사제의 고분. 이건 탁사이라고 보시는데 이거는 거의 안 보이시죠? 예. 근데 이거는 보면은 여기 무덤이 흔적이 약간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시면 확대를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약간 있는 거? 이런 미세한 것이 이제 그 당시 그 만들 때부터 작은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고고학자의 눈에 발견되고 이게 좀 작다 보니까 이제 도굴꾼들도 뭐 별거 있겠어 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다행히 도굴이 안 됐고 무덤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은 황금들이 나왔습니다. 역시 여성 사제의 무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여성 사제들은요, 이게 보통 이 고분들은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한데 모여 있는데 꼭 외진데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예,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면은 아마 그 당시에도 약간 외곽진 데 있어가지고 뭐죠? 좀 따로 점치러만 갈 때만 가고 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마 정말 이 사제로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조용히 점집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평생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일목할 때. 전쟁할 때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혼자 한다는 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제가 얼마 전에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이 여성 사제들의 일생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속이 텅 비어있는 황금 유물들. 근데 이것이요. 나중에 만리장성 있죠? 요 따라서 진나라 쪽으로 이게 또 흘러 들어가요. 실크로드 따라가 쭉 갑니다. 그래서 감숙성 아시죠? 우리 저기 진치왕 진나라 옆에 있는 감숙 이런데 거기서 오랑캐 무덤이 나오는데 예 보세요. 이 29분에 있는 그 황금 인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 중국 북방에서 나오는 오랑캐 약간 변방이다. 진나라 자체가 오랑캐였어요. 진나라 자체가. 근데 보면 이 사람들은 전체 옷을 두르지 않고 이렇게 허리띠만 이렇게 황금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바로 중국식 옷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국식 옷은 허리띠를 두르니까 허리띠에 모든 황금을 집중시킨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황금 인간을 만들었지요. 예,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띠에 두르고 나머지는 아마 여기 그러니까 머리 쪽하고 허리띠 쪽. 예, 뭐 지금도 뭐 요즘에 뭐 패션의 완성은 허리띠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 그런 말, 예, 이제 중국화가 된 거죠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이 황금들이요 만리장성 따라서 북경 근처까지 가요. 연나라라고 있거든요. 연나라. 그래서 연나라에서 다시 고조선하고 싸우거든요. 그 과정에 고조선 지역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남한까지 황금이 이어집니다. 그 얘기는 끝도 없으니까 다음에 다른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이건 제가 4년 전에 직접 가서 이때를 이 광경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말로만 들었던 황금 유물들을 직접 제가 이렇게 영접하고 연구했었던 예, 그래서 이때 조사를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많은 글도 쓰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앞에 봤었던 29분하고 맨 아까 봤었던 탁사이 구분 두 개는 제가 직접 조사했는데요. 나머지 가운데 엘레키사즈라든지 두 개 유적은요. 제가 직접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나중에 사진 받은 거를 같이 공유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황금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실상을 알고 나면은요 그렇게까지 뭐랄까 행복한 삶?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언제나 초원은요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약간만 이 환경이 나빠지면은 모든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초원에서는요 내가 어디 사방 몇백 킬로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갑자기 기르던 목축동물 굶어 죽는다. 냉해로 죽는다. 도움을 청하러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같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그들의 모든 분은 몸에 바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걸 갖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평생 나한테는 한 가지 미션이 있다. 어떤 미션? 나는 평생 집이 없을 것이다.
즉 나는 평생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호텔방을 다니든 캠핑을 하든 나는 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옷도 안 버리고 유일하게 내가 꾸밀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 차에다 이제 금박 바르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분들도 모든 것은 자기 몸에 발랐기 때문에 황금 인간이 나왔던 거는 진짜 무한정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이 초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이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그 뭡니까 불을 과시를 하면서 또 힘든 자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약간 좀 여담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 보면서 느끼는 게요. 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이 위험한 상황을 갔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예 실용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초원 전사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책들 다 버리고 싶은데 뭐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최대한 모든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실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사실 뭐, 그 얘기는 여기서 안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요. 다른 강의에서 제가 한번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방송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제가 링크를 거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세상에서 비춰볼 수 있는 초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